국회 예결위가 주말도 없이 예산 심의를 벌이고 있지만 여야가 쟁점 예산마다 건건히 대립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속기록도 법적 근거도 남지 않는 변칙 심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국회 정상화가 됐는데 예산안 심의 잘 될 줄 알았더니 역시 또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2월 2일이 법정 그렇죠. 기한이죠. 네. 시한이 다 되는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안 나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일단 시간이 얼마 없고요. 시작한 시간이 한 열흘 정도밖에 없었고요. 아마 이번 주말 정도, 토요일 정도가 아마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은 짧고 할 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심의를 그 쟁점이 붙는 거에 쟁점에 계속 토론을 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쟁점되는 거는 넘기고 이제 보통 무쟁점 사안들만 넘기게 되는데요. 예. 결국은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이 쟁점이 되는 예산들을 이 소소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소소위원회가 뭐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단 결론이 근거가 안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야 간사들만 들어가고 공무원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뭐 법적 근거도 없고 근거도 안 낳는 데서 결국 중요한 쟁점들이 결국 타결이 되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아 왔는데 예.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이 소소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쪽지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짬짬이식으로 합의해서 또 이때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쪽지 예산이 아니라 뭐 카톡 예산, 문자 예산 그러죠.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소소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네. 텐데요. 보통 전체 예산결산위원회는 한 50명 정도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걸 다시 이제 소위에서 소위 이제 각 상위별로 삭감할 거, 증액할 거를 논의를 하고 네. 거기서 합의가 되면 그냥 반영이 되는데 네. 합의가 안 되는 걸 넘겨가지고 옛날에는 그래서 개수조정 소위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간사들이 모여가지고 숫자를 막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실은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7개 부처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쟁점이 된 예산은 지금 얘기하는 그 소소위로 다 넘겨서 나중에 이제 짜맞추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거 뭐 할 테니까 이거 우리 거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사실 그걸 기록을 못 남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개수조정 소위가 불가피한 절차이긴 하지만 나중에 국회법을 개정할 때 사실은 좀 이건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보다 더 작은 소소위 이렇게 이제 사실상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하는 방식이 삭감을 만약에 한 5조를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대략 한 5조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그 어떤 걸 증액할 거냐. 이럴 때 주로 이제 자기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예. 민원성 사업이라든지 예. 이런 걸 많이 집어넣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떻든 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못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걸 어떤 근거로 누가 주장을 해서 편성했느냐 이게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예.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고쳐져야 됩니다. 그 여야 간사들하고 기재부 간부들만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재부에서는 보통 이 차관과 차관이, 예산실장이 예, 들어오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한번 거치고 나면은 각 당의 실세들, 예를 들면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또는 무슨 이 예결위의 위원장 간사들은 예산을 거의 몇백억씩 가져간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당도 부담이고요. 야당도 사실은 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게 좀 그렇잖아. 국민들 시선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사실은 본회의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잡혀 있는데요. 그럼 닷새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도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게 사실 헌법 사항인데 예. 작년에도 사실은 12월 6일 날 통과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1, 2일이 이제 토 일요일이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원래는 그날 11월 1일 날로 정부안이 자동 상정하게 돼 있는데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자동 상정해도 본회의를 안 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위반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엔 빨라야 뭐 한 3일, 4일, 뭐 작년처럼 6일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산 정국 와중에 또 하나 난관이 등장을 했습니다.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3당이 공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도 고민될 텐데 일단 야 3당이 이렇게 선거제와 또 예산 관련해서 또 같이 묶어서 좀 딜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보이는데 왜 이런 배경을 이 시기에 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기자간담회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기자간담회를 할 때 100%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다. 이 부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권역별 비례대표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야당, 특히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100% 연동형, 독일식이죠. 예.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도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반발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예산안 갖고도 사실 어찌 보면 협상이 어려운데 이걸 사실은 지금까지 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이거 사실은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 문제도 있고 뭐 숫자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예산안에 연동시켜서는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엔 난망하다, 해결이 난망하다. 예산대로 처리하고 예. 이건 이거대로 나중에 논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3당의 의사는 그런 거죠. 지금 봐서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이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요. 그 이야기 그냥 좀 국회의원 선거 해주세요. 뽑으면 예. 되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처럼 소선거구 한 명 뽑는 선거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정치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들 왜 자기들 되는 문제 가지고 저렇게 난리시냐고 하시는데 정치가 달라지려면 사실은 선거제도 바꿔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협조 안 해주면 민주당 당신들 예산안 통과시키기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의지를 분명히 해라. 근데 지난번 이제 그 대통령도 연동형 찬성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는 이해찬 대표가 그거 우리가 손해가 막심하다. 애시당초부터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예산안 통과 시점에 있어서 야3당이 좀 힘을 발휘해가지고 최소한 민주당이라도 이 연동형으로 소위 이제 표에 비례해가지고 의석수를 얻는 거에 좀 동의하자. 이렇게 이제 강제내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힘을 받기가 어려운 게요. 결국은 이제 예산 소위 들어가면 1당과 2당이 주로 합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 문제는 상당히 오래 넘어갈 건데 어떻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강한 압력을 넣어주시기 전에는 선거제도 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당, 2당이 자기 기득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독일식이라는 거는 인원 정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당이 뭐 10%를 득표하면 뭐 전체 그 의원실의 10%를 가져가는 식이거든요. 만약에 지역에서 만약에 10%를 가져가는 게 만약에 10석이다. 근데 지역구에서 만약에 4석만 얻었다. 그럼 나머지 6석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역구에서 많이 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간 정당이 생기면 인원수가 400명, 500명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이라든지 한두 나라밖에 채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100% 연동형을 제공했던 게 아니에요. 권역별이라는 거는 권역별로 호남 지역, 뭐 영남 지역 이렇게 묶어서 거기서 연동형으로 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야3당이 주장하는 100% 연동형, 쉽게 얘기하면 독일식이죠. 그거랑은 좀 처음부터 다른 거였다. 근데 그거를 마치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이 100% 연동형으로 주장한 것처럼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근데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의원 수가 늘어나는 문제도 또 따라오게 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또 밥그릇 늘리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득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참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언론에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일 보기 싫은 게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월급을 줄여서라도 지금 우리 좀 늘리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상전 많이 두기 싫다라는 게 국민들 여론인 거는 분명해요. 예. 근데 문제는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의원 한 사람당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숫자라서 봐도 그렇고 국회의원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든 이 국회가 좀 변해서 저런 정도의 국회의원이면 좀 많아도 좋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상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좀 이 선거제도 개편에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의원 숫자를 조금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보도 채널이라든지 언론에서 한번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깊게 다뤄서 국민들이 저런 쟁점 때문에 이 의원 수 논의가 확
때가 논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예. 이해할 수 있도록 예. 한번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적극 그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국 수석 얘기 좀 할게요. 그 최근에 경제 상황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청와대 내에서도 이게 진단은 여러 가지 좀 각 그 결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수현 경제수석과 또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실장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조국 수석이 경제 현안에 관해서 SNS에 막 글을 지금 남기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해서 글을 남겨요. 네. 그래서 글 남긴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경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했다고 보십니까? 그 시점이야 논란이 된 시점이 아마 이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 되면서 소득 조성장이 많이 이렇게 공격을 받을 때 방어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팔로워 제일 많은 사람이 우리 청와대에 있는 분들 중에 대통령 다음으로 어찌 보면 100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글을 썼을 때 여론의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뭐 물론 이제 뉴스가 되면 반응을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SNS에서 쓰면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밝혔습니다. 본인도 전문 분야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인정한다. 어찌 보면 이제 학자, 정치인이라보다는 학자에 가까운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우직하게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저는 뭐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사심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아마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 저런 얘기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많은 게 이제 본인의 분야가 아닌데 민정이라 그러면 이제 사정이라든지 공직기강 이런 부분인데 저는 아마 이분이 이제 정치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해본 경험이 있어서 본인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그러니까 전문 분야가 아니다. 경제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부분은 어쨌든 좀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서는 SNS 뭐 중독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지금 그 경제팀하고는 다르게 이제 경제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니까 25일 날 일요일 날 이제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청와대 공직기관을 최종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예를 들면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으면 저는 임종석 실장 아니면 조국 수석 둘 중에 한 사람은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엄청난 공직기강 문제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 또 이제 경호처에서 음주 폭행 사건 터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이제 저는 좀 과연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 이분이 이제 호시 우보하겠다, 그 우보 만리하겠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눈을 가지고 소처럼 당당하게 천천히 우직하게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좀 편향되게 보는 게 없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편목, 편시 이런 게 한쪽 눈 기울어서 본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과연 정책과 여러 가지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뭔가 편향되게 보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소처럼 그래도 한 걸음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 횡보를 하는 것이 아닌지 퇴보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뭐 우보 말리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지난번에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것, 그 소득 동향조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 소위 이제 이 20% 하위 20% 계층 같은 경우에 소득이 7%나 줄었어요. 그런데 잘 사는 위에 있는 분들은 8%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는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성찰하고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지 않고 가게 되면 암만 소처럼 가더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청와대 참모진들이 좀 정말로 일하는 자세를 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일어나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 전국 곳곳에 이제 첫눈이 처음 내렸는데 이 정치권에 이제 첫눈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탁현민 행정관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눈이 왔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또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전에 뭐 첫눈 오면 누굴 만난다, 옛날 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첫눈 오면 사퇴한다. 이건 어찌 보면 저는 그냥 약간 뭐 해프닝인데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나가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붙잡아두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있어 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이게 마치 뭐 국민에 대한 약속인 것처럼 이행해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그 당시에 좀 관두겠다고 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어떨지 잘 모르고요. 물론 뭐
선거법 사건도 있고 이렇지만 일단 중요한 행사도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일단 사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또 승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승진이 될지 누가 어떨지 모르지만 예. 그 역할을 할 사람 또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천리로 왔기 때문에 관둬라. 이건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봅니다. 일단 청와대에 신임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본인의 그 과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꼬르피를 달고 다니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청문 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 임종석 실장은 뭐 남북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탁현민 행정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첫눈 때문에요. 그러니까 2, 3mm 진눈깨비 내린다고 했다가 8cm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산에 고립된 사람도 있고 도대체 우리 지금 기후 행정이 이것뿐이 안 되냐 이런 걸 걱정하면서 국민들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전혀 지연 말단적인 것 가지고 국민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굳이 뭐 탁현민 행정관 얘기하면 야당은 지금 탁현민 행정관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거듭된 뭐 인사검증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래서 뭐 조국 수석 문제를 얘기를 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공직기강 문제가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비서실장이 뭘 하고 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냐. 지금 내일 모레 또 대통령을 해외 순방한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사건건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야당이 이것 얘기했다가 저것 얘기했다가 이런 식의 소위 공세라는 게 저는 전혀 야당답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은 정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지금 한국당 당협위원장 심사 뭐 곧 네.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당원 당규 투기 가동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그런데 지도 체제 또 어떻게 꾸릴 건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체제 그리고 지금 한국당 비대위에서 생각하는 체제.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좀 그때 한계를 많이 노출했었거든요. 어떤 게 좀 지금 한국당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도 체제가 도대체 뭔 차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항상 언론에는 대표만 나오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지도 체제는 상대적으로 이 대표의 권한이 강한 거고 또 이제 이거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라고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형태. 그러니까 힘이 이제 n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두 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박도 있고 친이가 있고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하지만 그래도 대표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당권을 소위 이제 당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걸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근데 이 소위 이제 조직 강화 특위에서 소위 지구당 위원장 개편, 소위 이제 자를 사람 자르고 새로 사람 충원할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국민들 보기에 쇄신이 될 것이냐. 지도체제 문제까지는 둘째 쳐놓고 그나마 면모가 일신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회의적인데 지금 야당도 시간이 없습니다. 대략 제가 보기에는 12월 중순까지는 소위 이제 인적 쇄신을 해야 네, 되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그나마 내년 2월 달에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대위도 그렇고 정치력이 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냐, 순수 집단 지도 체제냐, 뭐 어떤 게 좀 더 한국당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당대표 출마해서 1위 하는 사람이 대표하고 2, 3, 4위 하는 분이 최고위원 하면 이제 집단 지지체라고 볼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랑 거의 동급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단 지지체를 본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 나오는 사람은 당대표만 하고 최고위원 나오는 사람은 최고위원만 한다. 그러니까 좀 분리되는 예. 거죠. 그런데 사실 뭔가 규정을 바꾸려면 지금은 이제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규정을 바꾸려면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럼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대표를 하거나 이게 뭐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그게 쟁점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오히려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게 쟁점이 되고 있어서 이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사람이 없으면 현재대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는 예. 오히려 그래서 기존대로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석 전 SNS에 남긴 글, 글쎄요, 문준용 씨 얘기였습니다만 정말 이재명 지사의 속내,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지금 뭔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희생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강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 이거를 올린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출석하기 직전이었다는 예. 거죠. 그다음에
검찰의 의견서를 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듯이 그 계정이 누구 건지, 글을 썼는지, 그 다음에 그게 허위다. 이게 세 박자가 맞아야만이 결국은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건데요. 검찰의 의견서로 변호인이 내는 것과 이걸 본인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SNS에 올려서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예. 다른 부분이라서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공방이 다르다. 결국은 이 문제, 그러니까 계정주가 누구 거냐, 글을 썼느냐 여부는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됐어요.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예. 근데 출석하기 전에 올린다는 저는 얘기는 이걸 검찰에 던졌다고 봅니다. 이거를 조사해봐라. 이걸 할 수 있어? 아니면 이런 약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 예. 쟁점을 하면서. 예. 그럼 검찰이 결국 이 부분을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정주가 누구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불리한 입장에 있다가 이제 프레임 전환이라 그럴까요? 예. 분위기 전환이랄까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 정치적으로. 취업 특혜 의혹은 지난번에 증거 조작 관련해서 국민의당 근데 그거는 이제 되지 증거 조작의 핵심 부분이었고요. 물론 어. 취업 특혜 부분도 밝혀졌습니다만, 예, 예. 근데 그 취업 특혜가 사실이냐 아니냐만 가지고서 판단된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큰 쟁점은 이제 증거 조작이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법리적으로도 자기가 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뭐 검찰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 보고서는 이게 대통령의 아들의 취업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야당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선거 때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지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공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치 쟁점화 시킨다. 제가 보기에는 올바르진 않다라고. 그럼 이런 행동을 보고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뭐 반응이나 이런 것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라기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소되는 시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쭉 얘기했는데 기소가 된다면 이제 공소장이 나올겠지 않습니까? 뭔가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저희 당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일부 민주당 당원들 지난번에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했습니다. 매주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민주당 내부가 의견이 좀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당원들까지 이제 나서는 상황인지 뭐 일부에서는 출당 얘기 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명예가 회복되면 돌아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철희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이 지사는 친문 대 비문의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중에서 확실한 허위 사실이라는 걸 가지고 기소를 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해철 의원이 그 자유한국당이랑 내통했다라든 이런 건 명백하게 이제 위반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저렇게 나오는 거는 결국은 이 지사가 이때까지 쭉 행동을 하는 걸 보면 프레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대중적 힘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정당함들을 증폭시키는 것 이걸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미 검찰하고 경찰하고 다 기소에 대해서 의견을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소위 이제 친문 대 비문 이런 양상으로 가서 뭔가 민주당이나 또는 친문 쪽에서 이거 좀 상황을 좀 정돈을 해야 되겠다. 보다도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달라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이 선거법 관련된 사항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해경 김씨 개정도 그렇고 이미 검찰이 저 정도 단계까지 갔으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하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얘기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저거는 이제 재판대로 법대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